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교통연구원 항공연구본부의 김명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저희가 지금 국토교통부 대행사업으로 항공교통 서비스 평가를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제도에서 저희가 올해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슈사항들을 항공사 관련된 내용 중심으로 이슈사항을 말씀드리면서 어떤 식으로 앞으로 개선돼 나가는 것이 좋을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서 제목은 이제 저희가 이제 크게 화두가 되고 있는 공공성이라는 이제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제 공공성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뭐 개인이나 뭐 하나의 단체에 국한되지 않고 두루두루 뭔가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성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항공교통에 있어서 공공성이라고 하면 결국에 이 항공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그 어떤 한 사람이나 어떤 항공사나 이런 부분에 한쪽에만 이제 뭔가 보이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측면에서 이제 두루두루 이제 쓰일 수 있는 어떤 법제도적 기반이나 어떤 그 이용자 측면에서 적용될 수 있는 공통적인 것들이 무엇이 있을지에 대해서 이제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차례는 이제 서비스 평가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쟁점사항, 그리고 여기서 소비자 보호제도 관련된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금 서비스 평가, 항공교통 서비스 평가라는 것이 어떻게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는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지금 이제 신규 항공사들, 물론 여기 계시는 분들이 저보다 더 많이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현재 지금 2개 FSC부터 지금 6개 신규 LCC가 들어오고, 올해에는 또 3개 또 신규 항공사가 또 들어오면서 지금 2015년도 이후에 지속적으로 아주 폭발적으로 항공교통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예전에는 이제 항공기를 이용해서 어딘가 뭐 외국으로 나간다, 뭐 제주도로 간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와, 되게 대단하다, 어디 뭐 잘 놀러 갔다 왔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요즘에는 오히려 뭐 일본이나 중국 가는 게 뭐 제주도보다 싼 상황도 벌어지고 있고, 그런 대중교통으로서의 어떤 역할로 변모를 하고 있지 않나라는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지금까지 항공교통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용자보다는 이제 공급자 측면에서 뭐 시간대도 그렇고요. 그 어떤 항공사의 그 서비스보다는 이제 운항 계획 측면에서 접근을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항공교통 서비스가 이제 공급자가 아닌 이용자 중심으로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이게 2000년대 후반부터 이제 논의가 진행되어 오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2010년도에 뭐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항공사업법을 개정을 하면서 항공교통이용자 보호제도라는 게 이제 신설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이제 외국적 항공사까지 같이 이제 평가를 같이 수행을 하는 것으로 변경이 된 상황이고요. 이게 경위를 보시면은 이제 2008년도 이제 2000년대 후반에 저희 연구원에서 이제 서비스 선진화 방안 연구라는 걸 시작으로 이제 뭐 국회에 이제 입법이 되고 서비스 평가 시범 운영을 하면서 이제 2년에 한 번씩 진행을 하다가 지금 외항사까지 이제 평가를 하는 것으로 해서 작년에 2016-17년도 평가까지 수행을 하고, 올해 지금 2019년에 2018년도에 있었던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현재 수행하고 있고, 저희가 6월 초 중순에 공표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크게 항공사 그리고 공항, 크게 이제 2개로 나뉘게 됩니다. 항공사를 평가하는 항목이 있고요. 공항을 평가하는 항목이 있는데, 각각 이제 크게 4가지 항목으로 나뉩니다. 항공사도 4개, 공항도 4개 이렇게 나눠지는데, 항공사 같은 경우에 이제 정시성, 항공교통 이용자 보호 충실성, 그리고 안전성, 그리고 이용자 만족도 평가, 이렇게 4가지 항목을 보고 있고요. 공항 서비스 평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속 절차 신속성, 그리고 뭐 수화물 처리 신속성, 공항 이용 편리성,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용자 만족도 평가를 수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항공사와 공항 둘 다 이제 만족도 평가는 저희가 외부 위탁업체를 통해서, 조사 전문업체를 통해서 실제 공항을 이용하시는 분들, 항공사 이용하시는 분들 대면 조사를 통해서 이 항공사별로 몇백 부, 400부 이상 이제
평가를 한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평가를 수행을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실제 존재하는 자료를 가지고 평가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 하나를 더 드린다면, 안전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이 국토부에 흔히 안전국이라고 하죠. 안전국 쪽에서 따로 이제 안전성 평가를 따로 분리해서 지금 나가는 방안도 지금 현재 지금 추진 중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PDF로 가면서 약간 깨진 것 같은데, 그 지금 보고 계시는 자료를 보시면 거기 몇 등급이 나왔는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것도 사실 올해 평가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사항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몇 등급이냐 하는 것들을 보이는 게 사실 항공사나 공항 둘 다 되게 부담스러운 입장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나온 게 사실 항공사와 공항의 어떤 이해관계를 대변해주는 어떤 지금 상황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뭐 우리의 공항 또는 우리 항공사가 뭐 1등급이 나왔다, 2등급이 나왔다 이런 것만으로도 굉장히 그 해당 항공사 또는 공항에 되게 부담스러운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올해의 이제 평가 결과는 뭐 너희가 몇 등급이다, 너희는 뭐 8개 항공사 중에 몇 등이다 이런 식이 아니라, 좀 평가 항목별로 너희가 잘한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고 너희가 못한 부분들은 이런 게 있으니까 좀 개선이 돼야 된다라는 식으로 좀 서술형으로 적어서 보여주는 형식으로 저희가 이번에는 좀 제시를 하는 걸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뭐 따로 몇 등급이다 이렇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린다는 측면에서 이게 이렇게 깨진 게 오히려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까지 내용은 어떻게 지금까지 서비스 평가가 이루어져 왔고, 지금 2016년, 17년도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각 항목별로 지금 이슈가 됐던 사항들을 지금 공항 관련된 거는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을 거고요.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항공사 중심으로만 저희가 따로 뽑았습니다. 항공사들을 저희가 8개 국적사와 47개 외항사들을 모두 만났습니다. 이제 일주일 동안 모두 만나서 저희가 이야기 들어본 측면에서 이제 정시성, 안전성, 그리고 소비자 보호 부문에서 어떤 일들이 이해 당사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먼저 정시성 부분입니다. 정시성은 저희가 지금 평가를 뭐 100대 중에 90대 정시 도착했다 하면은 90%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지금 점수 매기고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지금 뭐 아시겠지만 취향 지역이나 노선 또는 그 뭐 공역이 혼잡한 데를 많이 다닌다 하면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사실 항공사에서 가장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뭐 실명을 거론하면은 좀 웃깁니다만,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 국제선의 정시율이 굉장히 낮은데 그 이유가 중국 노선의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들이 사실 반영이 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 사실 틀린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달라라는 의견을 사실 굉장히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뭐 저희 입장에서는 그걸 뭐 그대로 반영해 줄 수는 없지만, 지금 앞으로 평가하는 측면에서 그냥 정시율이 몇 %가 아니라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봤을 때 너희는 어떤 노선을 많이 다니고 있고, 노선별로 따져봤을 때, 공항별로 구분해봤을 때, 또는 시간대별로 구분을 해봤을 때 정시율이 항공사별로 어떻게 바뀌는지 조금 더 구체화해서 보여주는 방식으로 좀 항공사들이 얘기하는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저희가 고민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시간대 관련해서는 특히 중동항공사들이 인천공항에서 0시 30분, 23시 30분에 출발하는 항공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다니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 시간대에는 널널하거든요. 거의 그래서 중동의 에미레이트나 뭐 에티하드 같은 데는 정시율이 99%가 넘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그렇게 치면, 그래서 에티하드나 에미레이트 같은 항공사들이 정시율이 가장 좋은 항공사인 건 사실이나, 우리나라에서 뭐 평가를 했을 때 이 항공사들이 너희는 정시율이 좋은 항공사니까 뭐 상을 줘야 된다든지 너희는 아주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우리가 단정 지을 수는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따로 좀 구체화해서 좀 구분을 해서 보여주는 형식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따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항공사에서 한 얘기를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정시성에 집중하다가 안전을 놓칠 수 있다. 이 얘기는 정시성을 늘리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블록 타임, 그러니까 출발해서 도착하는 타임, 그러니까 뭐 에스티메이션 타임에서 EST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에스티메이션 스타트 타임을 빠르게 만들고 그리고 도착하는 시간을 느리게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8시에 출발해서 9시에 도착하는 항공기인데 BT를 우리가 7시 50분에 출발해서 9시 10분에 도착하는 식으로 시간표를 작성해서 항공청에 제출을 하면 정시율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항공사들이 사실 편법을 쓸 수도 있는데 우린 그렇게 안 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시율이라는 걸 그냥 평가 항목에 그냥 일괄적으로 적용을 하게 되면 항공사 입장에서 그냥 평가를 잘 받으려고 우리가 좀 계획을 이제 널널하지 않게, 그러니까 좀 빡빡하게 세울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약간 경고성으로도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존재를 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뭐 GT 그라운드 타임 아시겠지만 이제 주기장 도착해서 쉬다가 다시 돌아나가는 시간을 우리가 그라운드 타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BT를 늘리고 GT를 줄이는 식으로 얼마든지 우리는 정시율을 높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은 사실 이제 안전성에 저해가 된다라는 것도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안전성 관련된 거는 사실 지금 이전에 이제 안전문화라고 해서 국토부 안전국에서 만든 그런 내용들과 이제 사고 준사고 관련된 내용들을 취합을 해서 같이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항목인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안전성 관련된 것을 사고나 준사고가 일어나거나 또는 안전 관련된 과징금을 우리가 부과를 할 때 점수가 아니라 그 난 시기가 아니라 사고가 나고 나서 또는 과징금 부과건이 생기고 나서 그 최종 확정이 되는 시기가 이제 따로 존재를 합니다. 이제 2015년에 사고가 났는데 2018년도에 그 사고에 대한 어떤 과징금 부과건이 확정이 난 거죠. 뭐 이런 식이 됐을 때 이게 2018년도 평가에 들어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미 2015년 평가는 끝났는데 거기 넣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또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뭐 대한항공 와 계십니다만은 이 보안 관련된 사건은 사실 안전성하고 연관이 되느냐. 이전에 이제 2014년에 그 존 F 케네디 공항 회항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안전 문제가 아니라 보안 문제가 아니었겠느냐라는 얘기도 사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보 제공 관련해서는 외항사들이 사실 문제들이 많이 이제 존재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본사에서 우리나라 서비스 관련된 거를 우리나라의 법에 맞게 지금 고쳐야 되는데 본사에서 그거를 허용을 안 해준답니다. 우리 본사에서 우리나라에 맞게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나라에 맞게 뭔가 고치는 게 쉽지 않다라는 식의 얘기를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특히 유럽 항공사들 같은 경우에는 국내법,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법보다 EC 레귤레이션 또는 해당 나라의 법이 훨씬 더 빡세게, 이렇게 얘기하면 웃깁니다만 빡세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지키면 되는데 굳이 우리가 우리나라 항공사업법 지켜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세게 나오는 항공사들도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구제 이 건을 뒤에서 많이 말씀을 드릴 건데요. 피해구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세히 그걸 들여다보면 사실 항공사가 잘 못하지 않은 경우들이 사실 많이 존재를 해요. 근데 지금 현재 지금 평가 항목상에서는 그냥 피해구제가 많이 벌어지고 피해구제가 많이 소비자들한테 이루어지고 뭐 분쟁 조정이 많은 경우에 항공사들이 이제 점수를 많이 못 받게 돼 있는 구조가 있어서 이런 귀책 사유를 따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선 사실 법제도와 관련된 문제가 사실 크게 있습니다. 뭐냐면 피해구제라는 것 자체가 법제도에 근거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소비자원에서 이 민원인 소비자와 항공사 간의 중재를 유도하는 거기 때문에 뭐 법제도에 근거해서 얘기도 하지만 이 정도면 그냥 항공사에서 조금 뭐 좀 신경 좀 써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들도 사실 좀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좀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저희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소비자 보호, 피해구제 관련해서 중점적으로 좀 뒤쪽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지금 이제 발표를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보시면 소비자 보호 관련해서, 항공 소비자 보호 관련해서는 국제협약, 일단 바르셀바 협약부터 해서 몬트리올 협약까지 나와 있는 수화물과 뭐 관련된 규정들이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항공사업법 내에 이제 항공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법, 그리고 전자상거래법에도 이제 항공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이제 항공사업법 안에 항공교통 이용자 보호 기준, 그리고
이 3법 안에 보면은 이제 항목별로 소비자 분쟁 보호 기준이라고 해결 기준이라 해서 공정위에서 나온 이제 기준이 또 따로 있습니다. 이 내용은 따로 읽어봐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아까 관련된 협약이나 법 그리고 안에 고시 기준들을 기준으로 우리가 항공교통 이용자의 어떤 잘잘못이라고 할까요? 이 소비자가 잘못한 건지 아니면 뭐 항공사가 잘못한 건지 이런 귀책 사유들을 따져볼 수 있는 근거들이 어느 정도는 마련되어 있다라는 측면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피해구제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중재, 그러니까 중재원의 어떤 상호 간의 합의를 유도하는 과정이 되겠고, 이제 피해구제가 만약에 성립이 안 된다라고 하면 분쟁조정이라는 절차를 거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피해자, 소비자가 이거는 안 되겠다고, 이거는 피해구제에서 내가 뭔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을 경우에 나는 법적으로 따져봐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분쟁조정을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이제 어떤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이제 위원회를 만들어서 누가 잘못했는지 잘잘못을 따지는 그런 상황까지 이제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 돼 있고, 분쟁조정과 별개로 직접 소송을 걸거나 이런 경우들도 존재를 합니다. 여기 있는 부분은 사실 이게 숫자가 들어가 있는 게 사실 맞는데 아까 앞에는 좀 없어도 상관이 없었습니다만은, 여기 있는 거 같은 경우에는 안에서 그 자료를 보시면은 저희가 자료가 나와 있을 텐데요. 여기서 운송 불이행하고 이제 구매 취소 시 위약금 과다, 이게 대부분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뭐 아시겠지만 30몇 프로, 30몇 프로 해가지고 전체 10건 중에 7건 이상은 뭐 지연 결항 때문이나 아니면은 내가 산 항공권을 지금 환불받았는데 너무 돈을 많이 내야 된다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거의 대부분 10건 중에 7건 이상은 그런 어떤 피해구제 신청 현황이 되겠고요. 이 합의율 같은 경우에는 항공 쪽이 다른 데 비해서 훨씬 낮습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소비자원에 이제 민원이 들어오는 것 중에 피해구제 건수 중에 일반적으로 한 60% 정도 된다고 저희가 알고 있는데, 그 중에 항공 같은 경우에는 36%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제 이것 때문에 소비자원에서도 사실 굉장히 크게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랑 얘기를 할 때도 좀 많은 부분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혹시 그 나눠드린 자료에도 혹시 숫자가 안 나와 있나요? 안 나와 있으면은 잘 나오나요? 예, 다행입니다. 예, 그런 상황이고, 예, 여기 있는 거는 지금 5개, 6개 이렇게 저희가 나눠놨습니다. 6개가 이게 따로 저희가 나눈 게 아니라 소비자원에서 이렇게 6개 항목으로 이렇게 쪼개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운송불이행 뭐 같은 경우에 우리가 법제도적 근거를 따져봤을 때 이게 맞다 안 맞다 이런 게 뭐 사실 법제도적 근거를 따지고 보면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법제도만 갖고 따지면 피해자가 사실 그대로 뭐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들도 많겠지만, 이제 법제도에 근거하면은 소비자가 원하는 것보다는 일반적으로 많이 받을 수 없는 게 이제 법제도적 현실입니다. 뭐 그렇긴 합니다만, 사실 우리가 이제 법제도적 근거에 맞춰서 서로 맞춰 나가는 형식이 되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제 운송불이행 지연은 일반적으로 이제 지연 결항이 일어나서 내가 서비스를 못 받았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많이 벌어진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제 뭐 다른 얘기들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금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우선 그냥 사례별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탁 수화물 같은 경우에는 이 몬트리올 협약에서 이제 어느 정도까지 이제 우리가 이 과실 책임을 줄 수 있는지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이제 과실이 없더라도 책임을 질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몬트리올 협약에서 가장 이제 소비자를 위한 어떤 제도적 개선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무과실 책임이라는 말이 나와 있죠. 이제 몬트리올 협약에서 가장 크게 바뀐 내용이 이제 항공사 과실이 없더라도 이제 책임을 지어야 된다라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것도 뭐 일반적으로 뭐 위탁수화물 관련된 건을 이제 7일, 여기서는 이제 원래 배상을 해야 맞는데 7일 이내에 제소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배상을 받지 못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보 제공 미흡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연 결항이나 이런 거를 제때 안내를 못했거나 아니면은 소비자가 확인하지 못했다. 내가 늦은 항공기가 늦는지는 알겠는데 늦는다고 항공사에서 얘기를 안 해줬다. 그런 경우들이 이제 여기서 주로 많이 이제 벌어지는 일이고요. 여기 있는 건 사실 법제도적 근거가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이제 항공법 관련된 거에서는. 다만 이제 민법에 보면은 손해배상 관련해서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때에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걸 가지고 이제 판례를 보면은 그렇게 따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뭐 법전공자는 아닙니다만 뭐 이런 부분은 제가 본 적은 있어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리고 합의되지 않은 사례들도 결국에는 이제 사람들 이제 소비자와 이 항공사 간의 어떤 접점을 찾지 못하는 경우들이죠, 결국에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위약금 과다 아까 말씀드렸던 가장 큰 항목들 2개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전자상거래법이라는 게 최근에 이제 들어오면서 7일 이내에 취소를 하면은 전액 환급해야 된다는 규정 자체가 존재를 합니다. 이제 전자상거래법을 보시면. 그래서 뭐 약관 이런 걸 다 이기죠. 그래서 이게 소송에 가서 결국에 7일 이내에 내가 취소를 했기 때문에 전액을 배상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제 법원에서 판례가 나온 적도 있다라고 제가 이제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도 같이 읽어봐 주시면은 재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제 기타 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적으로 뭐 시스템 오류나 뭐 항공사 과실, 뭐 부당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뭐 밑에 보시면은 뭐 체크인을 뭐 1시간 안에 꼭 와야 되는데 체크인 카운터가 닫히고 나서 와가지고 내가 어쨌든 출발하기 전에 왔으니까 내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이제 싸움이 벌어진다든가, 아니면 뭐 초과 수화물 금액이 뭐 1km당 1kg당 3만 원씩이나 내는 거는 아닌 것 같다. 근데 우린 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까지 막 이제 민원을 집어넣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뭐 확인을 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을 정리를 하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게 결국에 피해구제 관련된 건을 확인을 해보면 사실 피해구제까지 가지 않아도 될 건들이 사실 3분의 2 이상입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저희가 항공사 얘기를 들어보고 뭐 소비자단체 얘기를 들어보면 일단 서로 감정이 상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이제 민원이 있어가지고 항공사한테 전화를 하는데 전화를 안 받는 거죠. 아니면 인터넷으로 민원을 넣었는데 답장이 안 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따로 137이 전화해가지고 이제 소비자원 통해서 피해구제 정식으로 접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상호 간의 교류만 좀 명확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런 건들이 많이 줄어들 것이다 라는 것을 일단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용자와 항공사 간에 이제 어떤 법제도적인 근거를 명확하게 지금 제시를 하지 못하고 서비스팀 안에서도 이 법적인 근거가 뭐가 있는지를 명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면 서로 감정적으로 이제 결국에 다시 가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상호 간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 얘기가 길어질 수 있겠습니다만, 정자상거래법이 뭐 항공권에 적용되는 것이 맞는가? 이 사실 전자상거래법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 7일 안에 이런 거 환불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사는 거기 때문에 전자상거래에 의해서 이제 마련된 법인데, 항공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잖아요. 어떤 서비스를 받는지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법을 꼭 맞아야 되냐라는 거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 뭐 약관이 법보다 위냐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아까 앞에서 봤던 안전정비나 이런 것들 때문에 지연이 일어나면은 면책이 된다라는 게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애매하다라는 측면도 존재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사실 이제 피해구제나 분쟁조정 건수가 그냥 줄어드는 것을 우리가 궁극적으로 목표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뭐 자세한 내용은 뭐 나중에 저희가 6월 중순에 항공사들 대상으로 저희가 좀 더 구체화된 내용을 가지고 이제 평가 결과와 함께 얘기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혹시 관심이 있으시다면 저희 6월 18일에 명동은행연합회관에 오시면은 더 자세한 얘기를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발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